자, 볼까요? 통치체제의 정비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제도들, 그래서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군사제도, 과거제도, 이런 제도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389페이지에 유교적 통치 이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 이념은 뭐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조선을 세운 이념, 이게 아니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정치, 그다음에 외교 이런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 지금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외교, 정치 중에서는 외교 파트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외교에서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게 돼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외교에서는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된다. 대의 명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명분을 강조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서열을 강조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서열을 강조하는, 서열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런 게 서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열이 있고 그 서열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서열 1등은 누구냐면 명나라죠. 서열 2등은 조선이에요. 그다음에 조선 말고 나머지 주변 나라들, 뭐 이제 주변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여진족이 나중에 후금을 세우고 후금이 나중에는 청나라가 되는데, 자, 서열상 서열 1등, 전 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명나라가 1등이에요. 그래서 1등 명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랑 좀 비슷하게 좀 똘방진, 일단 명나라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 다음 2등 나라는 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오랑캐라고 취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교, 성리학적 외교에 따르면,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르면 누구랑 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되냐면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명나라만 섬겨야 되고 명나라하고만 외교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요? 나머지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외교관계를 형성한 게 바로 성리학적 대의 명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거기 보시면 배원 친명. 자, 배원, 원나라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조선 초기 명나라가 망해가고 조선이 세워질 때쯤에는 배원 친명, 원나라를 배척하고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 보시면 후기에는 존명 배청. 자, 명나라하고만 잘 지내고 청나라는 배척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누구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외교 사상이다,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명분론을 강조하는 거고, 조선이란 나라는 명나라하고만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외교에 관련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사상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만 존중하는 거고 성리학만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 그러면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면은 도교도 될 수 있고 풍수지리설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상이 될 수 있죠. 불교도 당연히 되고. 그래서 이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모두 다 배척해라, 이런 것들이고. 자, 두 번째는 지주전호제를 옹호하는 거예요. 자, 경제 파트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이렇게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옹호하는 거죠. 그럼 지주전호제가 뭐냐면, 지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땅 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땅 주인은 대부분은 누구냐면 양반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양반 땅 주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호라고 하는 건 소장농. 대부분은 이제 농민이죠, 농민. 그래서
양반 땅 주인과 농민 소장농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은 이 땅 주인에게 지대를 내야 되고, 지대는 2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제에서는 지주전호제를 옹호한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반상제도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거예요. 반상제도라고 하는 건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상, 양반, 그 다음에 상민, 이렇게 신분제도는 양반과 상민으로 구별되고 이런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도도 인정, 신분제도 옹호, 그리고 반상제도 인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이에요. 조선을 세운 근본 이념이에요. 요런 것뿐만 아니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영향들이 이런 거예요. 외교에 있어서는 명나라를 섬기는 거, 경제에 있어서는 지주전호제, 신분제도로 있어서는 반상제도,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모두 배척하는 게 전부 다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학문과 학술의 중시라고 해서 아까 우리 경연, 서연, 그 다음에 뭐 권당, 상소, 윤대 뭐 쭉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알겠죠? 요거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시험에 직접 물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네, 조선시대 이런 거 있네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조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중앙정치조직. 자, 맨 처음에 중앙정치조직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무 18등급의 관직 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품계로 하면 18품계가 되죠. 자, 품계로 하면 18품계. 여러분 다 알죠? 종1품부터 정일품, 그 다음에 종일품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숫자 하나에 품계가 2개씩 있죠. 정일품, 종일품. 자, 그리고 이거는 정구품, 종구품. 그래서 숫자 하나에 이렇게 2개씩의 관직이 있는 거. 그럼 총 몇 등급이에요? 18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18품계라고 썼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관직의 체계가 18등급으로만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다시 등급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이렇게 정일품은 다시 상하로 나눠져요. 정일품, 상, 정일품하, 종일품상, 종일품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91페이지 조선왕조의 품계표를 보면, 자, 거기 보시면 정일품이 다시 상하로 나눠지죠. 종일품이 다시 상하로 나눠지죠. 저는 상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관직명은 그렇게 나눠져요. 정일품 상이 대광보국 숙록대부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일품 하가 보국 숙록대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품계에는 다시 상과 하로 이렇게 2개씩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리고 2개씩 있는 상하로 나눠지는 건 어디까지? 6품까지가 상하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6품은 정일품, 정육품, 종육품, 그리고 다시 상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1품부터 6품까지는 하나의 숫자에 총 4개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정육품. 자, 종육품이 상, 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네. 자, 그러면은 총 등급은 몇 등급이냐 봅시다. 1품부터 6품까지는 하나의 숫자에 4개의 등급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7, 8, 9는 정종 이렇게만 나눠져요. 그러니까 3개는 정종으로만 나눠지죠. 그러면은 여기는 총 2개씩만 나눠지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를 더하면은 총 몇 등급이냐? 30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세어보시면 총 30등급으로 나눠질 거예요. 자, 다시 18품계. 자, 그러면 등급은 18등급이고 이게 다시 세분화돼서 실제 서열은 총 몇 개냐?
30개서. 개서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품계는 몇 품이야? 18품계. 그 다음에 실제 등급은 몇 개? 30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8품계, 그 다음에 30개서 또는 등급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럼 등급이 30개나 되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또 분류를 쫙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 자, 당상 당하로 나눠져요. 당상관과 그 다음에 당하관으로 나눠지죠. 자,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당상 당하로 나눠지는 등급은 몇 등급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눠져요? 이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 뭐다? 정산품 상. 정산품 상을 등급 계기로 해서 딱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정산품 상 통정대부까지만 당상, 그리고 정산품 하부터는 당하. 그래서 당상 당하로 구별되는 건 정산품 상으로 나눠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당하관을 다시 나누죠. 당하관을 다시 뭐로 나눠요? 참상 참하로 나누죠. 그래서 당하관을 다시 참상관과 그 다음에 참하관으로 나눠진다. 자, 참상 참하로 다시 나눠져요. 그러면 참상 참하로 나누는 또 계기는 뭐예요? 딱 기준이 되는 건 어디까지? 거기 등급표를 보시면 어디까지가 참상관이에요? 종육품. 종육품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종육품까지. 종육품 하까지. 그러니까 종육품까지.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7, 8, 9는 뭐예요? 참하가 되겠죠. 참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당상 당하로 나누는 기준은 정산품 상. 그 다음에 당하를 다시 참상 참하로 나누는 기준은 종육품 하. 그러니까 7, 8, 9는 참하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당상은 뭐고, 당하는 뭐고, 참상은 뭐고, 참하는 뭐지? 자, 당상 당하 이렇게 당상과 당하로 나누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간단해요. 당 위로 올라갈 수 있냐, 당 아래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당상관 같은 경우는 왕하고도 같이 앉아가지고 업무를 뭐 상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뭐 중요한 일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게 당상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상 참하. 그럼 참은 뭐지? 참이라고 하는 건 1년에 4번 정도 열리는 아침 조회를 얘기해요. 아침 조회를 신하들하고 쫙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참상. 아침 조회에도 참석할 수 없을 만큼 낮다. 그러면 참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당상 당하, 참상 참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등급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기준만 알면 되겠죠. 기준. 그렇죠. 기준 정도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3품, 6품 이렇게 기준이 되죠. 정산품상, 그 다음에 종육품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표에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행정제도라고 나와 있죠. 행정제도, 인사제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행정과 인사의 원칙이 되는 제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겸임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 관직들은 겸직을 한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 벼슬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몇 년 근무하면 뭐로 승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상피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피제. 상피제라는 건 자, 중앙 관료들은 같은 부서의 친척과 같이 근무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또 꿍짝이 맞아가지고 또 무슨 뭐 비리 같은 거 저지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서의 친척들끼리 근무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친척이 시험관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 친척이 과거에 응시했어. 그럼 나는 시험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거. 서로 이제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에 파견될 때는 나와 관련된 지역에 파견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수령을 파견할 때도 그 사람의 뭐 친족, 처가, 외가 이런 데가 있는 지역으로는 그 사람을 파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수령으로 파견됐다. 그럼 나는 그 지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제가 만약에 인천에 뭐 수령으로 파견됐다. 그럼 저는 인천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거를 상피제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상피제 정도 알아주시면 되죠. 요거는 그래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상피제. 자, 그 다음에 원상제. 원상제도는 왜 우리 아까 뭐 단종 때 신하들이 뭐 정치를 대신 도와줬다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 왕이 너무 어리거나 할 때 신하들이 도와주는 거를 원상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경금지는 청탁을 금지하는 거. 요즘도 청탁하면 큰일 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뭐 내 벼슬 좀 올려주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분경금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사제도에서는 순자법. 자, 일정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를 거쳐야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다른 뭐 관직을 할 수 있다. 순자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수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품계와 관제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무원 등급이 예를 들면 뭐 한 종6품이다. 그러면 저는 종6품에 어울리는 관직을 제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끔 가다가 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종6품인데 정5품이 해야 되는 벼슬을 제가 받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보다 높은 관직을 제수를 받았거나 제가 가진 등급보다 낮은 관직을 제수를 받으면 제 관직의 이름에다가 앞에 행자를 붙여주거나 숫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자기 등급보다 높은 관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뭐 행 2조판서, 수 2조판서 그러면 이 사람의 벼슬에 표시를 주는 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예가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읽어보시면 훨씬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관직에 행이나 수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보다 좀 높은 관직을 하게 됐구나, 받게 됐구나, 또는 자기의 원래 등급보다 낮은 관직을 받게 됐구나를 알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행수법, 행수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고시인이라고 하는 건 임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임명장도 거기 보시면 교지가 있고 교첩이 있죠. 교지라고 하는 건 왕이 직접 주는 건데 사품 이상 같은 경우는 서경이라고 해서 하급 관리들이 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서경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품 이하의 교첩은 서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교지 교첩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곡과 포편 그 다음에 한품 서용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조선의 어떤 관직의 기본 제도, 체제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 조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중앙정치, 중앙행정기구의 정비라고 해서 393페이지 표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구의 정비라고 해서 주요 관직의 역할 그리고 주요 관직의 가장 높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이제 의정부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돼 있죠. 의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영의정이죠. 영의정 보통 재상이라고 하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그래서 의정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고, 이 의정부는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삼성육부 이런 거를 중국의 것을 모방해서 우리나라의 제도로 받아들이는데 의정부는 조선의 독자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모방한 게 아니고 조선에만 있는 좀 독자적인 기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6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6조. 자, 6조에서는 2호 예병 형공 다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앞에서 고려시대에도 살펴봤었죠. 2호 예병 형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조는 판서. 그래서 뭐 2조 판서, 병조 판서 이렇게 판서라고 하는 관직이 가장 최고 관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6조가 강조되면 왕권이 세지는 건가요? 신권이 세지는 건가요? 6조가 강조되면 6조 직계제를 말하는 거니까 왕권이 강화되겠죠. 자, 그다음에 의정부가 강조되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신권의 강화 아니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의정부가 강조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6조가 강조되면 왕권의 강화, 6조 직계제가 실시된 거니까. 자,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왕이 아까 그러면 어느 왕이었어요? 왕권 강화한 왕이 태종, 세조.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된 거는 세종. 네, 세종 때 실시를 하다가 세조 때 바뀌었죠. 6조 직계제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종 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왕이 그럼 누구냐? 그럼 세종, 성종 얘기하면 되는데 보통 의정부 서사제의 문제는 세종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성종을 그러니까 바뀐 건 사실이지만 굳이 우리가 성종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다. 알겠죠?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육조직계제 실시대가 그럼 언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냐? 성종 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굳이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없는 게 괜히 우리 헷갈리기만 한다. 그러므로 알아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는 그냥 어느 왕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세종으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거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더 많은 걸 알 필요가 없다. 알겠죠? 머리만 복잡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승정원. 승정원이라고 하는 건 왕의 비서기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승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도승지. 도승지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겠죠. 그리고 이 승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이렇게 명령을 가서 야 왕이 너 오래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평지로 이렇게 쫙 써서 이렇게 쫙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지는 6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조마다 한 명씩 가야 되니까. 그래서 6승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도승지가 비서실장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금부. 자, 의금부라고 하는 건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말하자면 왕실에 어떤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영모, 제일 중요한 건 뭐 영모, 반역 이런 거죠. 영모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종친들 사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거를 왕이 직접 재판을 해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막 주리를 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거기 그 곳 어디냐면 의금부예요. 그리고 의금부는 왕 직속이기 때문에 뭐 영의정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재판하고 싶으면 재판하면 돼. 그래서 의금부라고 하는 게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고 의금부의 가장 높은 사람은 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금부.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자, 승정원과 의금부는 여기는 왕의 비서기관이고 여기는 직속 사법기관이니까 이 기구는 왕권 강화 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왕권 강화 기구. 자, 왕권 강화를 위한 관청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 강화 기구에 해당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3사로 갑시다. 3사. 자, 3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사헌부는 관리감찰기구예요. 우리 앞에서도 어느 나라건 간에 어느 왕조건 간에 관리감찰기구 이름하고 학교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자, 여기서 관리감찰기구가 바로 사헌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헌부라고 하는 데서 관리감찰기구다. 그럼 이게 고려로 넘어가면 고려였었다면 뭐였을까요? 어떤 기구? 어사대였겠죠. 그래서 어사대가 나중에 이제 사헌부로 바뀐 거고 자, 그래서 대사헌 그 다음에 사간원이라고 하는 건 간언, 왕에게 이렇게 뭔가 건의하고 바른 말하는. 그래서 실제로 사헌부나 사간원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복장도 조금 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요. 좀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약간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없어 그런 게. 막 여름에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돼요? 그런 거 안 되잖아. 근데 훨씬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술 먹고 좀 깽판 부려도 되는 그런 관청이라고 볼 수 있죠. 대사간.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문연구기관. 홍문관의 전신은 뭘까요, 그러면? 집현전이겠죠. 집현전의 후신이 홍문관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렇게 3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3개를 따로 묶어서 3사. 그리고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 자, 왕권 견제 기구가 바로 3사. 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3사 중에서 이 사헌부, 사간원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2개 얘네들만 또 따로 묶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사라고 하고 대간이라고도 하죠. 양사, 대간. 자, 사헌부의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간원의 관리를 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대간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자 들어가는 두 개를 양사라고도 하고 대관과 간관을 합쳐서 대간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양사 이 두 개만 따로 묶어서 양사라고 하는데 이 양사에서는 이런 권한을 갖죠. 서경권, 그 다음에 간쟁권, 서경, 간쟁, 그리고 봉박의 기능을 가져요. 요거는 여러분이 고려시대 떠올려 보시면 똑같아요. 고려시대랑. 그래서 역할은 똑같다. 다만 다 똑같긴 한데 그 중에서 얘는 좀 다르다. 서경은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서경이라는 건 원래 고려시대는 뭐였냐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온 후에는 오품 이하 관리 임명 시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달라진 점이 뭐? 오품 이하. 이게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모든 관리, 조선에서는 오품 이하만 동의권을 행사하죠. 우리 앞에서 교첩 교지 잠깐 나왔잖아요. 자, 교첩 교지는 4품 이상은 교지를 받고 그다음에 5품 이하는 교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 뭐냐? 서경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4품 이상은 서경을 안 받아도 되잖아. 말하자면 왕이 그냥 임명하면 돼요. 얘네들의 동의를 안 받아도 돼. 그런데 5품 이하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거죠, 더. 그래서 서경. 자, 그 다음에 간쟁이라는 건 간언, 왕한테 건의 바른 말. 그 다음에 봉박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봉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사, 대간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해 봅시다. 사간원이 아까 독립된 거는 언제였죠? 사간원 독립? 태종 때, 그죠? 태종 때 사간원이 독립됐는데 그때의 사간원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그때는 대신을 견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왕편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중에 역할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역할은 왕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역할은 왕을 견제하는 거고, 그러면 대신을 견제하는 그 역할은 언제만? 태종 때만 대신을 견제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은 아까 어느 왕 때 생겼어요? 성종 때 생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맞나 보세요. 조선 초기부터 3사의 구성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태종 때 생겼지, 요거는 성종 때 생겼지, 얘만 조선 초기부터 있었어요. 사원부만.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3사가 뭐 완성되었다, 구성이 완성되었다, 완비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개를 3사, 왕권 견제기구, 여기는 왕권 강화기구,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알 수 있죠. 나머지 뭐 춘추관, 한성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같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관리감찰 사원부. 자, 얘는 고려시대 어사대랑 똑같다는 거. 자, 고려로 따지면 어사대.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고려로 따지면 어사대. 자, 그 다음에 양사, 대간. 대간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시대에 존재하긴 존재해요. 그런데 구성원이 다르죠. 고려시대의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리고 어사대를 고려시대에는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조선은 사원부 사간원. 쉽게 말하면 명칭은 똑같아요. 대간. 구성원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역할이 좀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간. 그 다음에 서경. 자, 서경을 고려시대로 하면 모든 관원, 모든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누구만? 5품 이하만. 그래서 이것도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요거만 하나 더 할까요? 승정원이 고려시대로 하면 뭐였을까요? 승정원은 고려시대로 하면 중추원의 추밀이 되겠죠. 중추원의 추밀이 된다. 승선이 되겠죠. 중추원의 승선. 그래서 이렇게 중추원의 승선이 승정원. 그래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거는 고려와 조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고려랑 비슷한데 좀 다른 거.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거. 여기도 이름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거.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한 4가지 정도만 체크를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고려와 비교까지. 자, 395페이지, 394페이지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6조의 기능은 따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고려랑 똑같기 때문에 6조의 기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속사와 속아문이 있다. 이게 뭐냐면 병조의 밑에 소속된 관청, 속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관청, 속아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속된 관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와 속아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몇 개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 속사와 속아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개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시험에 좀 언급되는 것들. 자, 예조로 가보세요. 예조.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예조에 있는 관청들 몇 개는 물어봐요. 그래서 예조는 좀 체크해볼게요. 자, 예조에서 예문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문관. 우리 앞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가끔 역할을 물어보는 예문관. 그 다음에 승문원. 그리고 교서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한번 했어요. 예문관. 그 다음 승문원. 교서관. 세 가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예조에서 학문과 관련된 그런 관청으로 좀 중요한 관청들이다. 자, 예문관은 왕의 교지를 작성. 왕의 교지라는 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걸 작성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작성하는 건 여기서 하고 전달하는 건 승정원에서 하겠죠. 자, 그래서 왕의 교서를 작성. 그 다음에 외교문서, 사대문서를 작성하는 건 승문원. 그 다음에 왕실에서의 뭐 교서, 경서의 간행, 출판사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교서관. 그래서 이런 관청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자, 형조를 한번 보세요. 형조에서 조선시대는 그전과 다르게 노비만 관리하는 관청이 또 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노비만 관리하는 관청이 뭐냐? 뭐죠? 장례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죠. 그래서 노비만 관리하는 관청이 또 따로 있네. 장례원이라는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사. 아까 3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자, 3사 중에서 사헌부와 사간원을 따로 묶어서 양사, 대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양사와 대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승정원, 의금부, 한성부, 포도청 쭉 한번 나머지 관청들 쭉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고려와 조선을 좀 비교를 해놨어요. 자, 우리 아까 관리감찰기구 체크 한번 해보시고, 관리감찰기구. 자, 그 다음에 3사 체크 한번 해볼까요? 고려의 3사는 단순 회계기관일 뿐이지만 조선의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 역할을 해요. 그래서 3사. 자, 그 다음에 대간. 대간의 구성원도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대간의 구성원이 달라진다. 그리고 서경. 모든 관리 오품이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지금 고려와 조선을 비교할 때 여러분 관리감찰기구 이름 알아두시고, 그리고 3사, 대간, 서경 요 세 가지는 좀 비교를 해두시면 고려와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한 비교가 끝나겠죠. 그래서 중앙정치 조직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지방행정 조직이 나와 있어요. 지방행정 조직으로 갑시다. 자, 조선시대에는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나눠져요. 경관직은 당연히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외관직은 당연히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나눠지는데, 그 외관직, 지방행정조직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은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5도 양계였었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가면 8도로 나눠지죠. 그래서 조선은 8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라, 경상, 충청, 또 뭐 있어? 또 강원, 또 뭐 있지? 함경. 생각이 안 나네. 경상은 아까 했고, 함경, 평안, 뭐 이런 도 이름들 알죠, 여러분? 생판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 이름들 좀 보시고, 예를 들면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지,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나요? 경상도가 왜 경상도예요? 경상도니까 경상도야? 왜 경상도예요? 경주와 상주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경상도. 그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똑똑한데 천재들인데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겠네. 그래서 이 지역 각각 중심이 되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 이름을 묶은 거예요. 뭐 충주, 청주,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8도라고 하는. 자, 봅시다. 그럼 전국을 8도로 나누는데, 그럼 이제 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 당연히 도지사를 파견해야 되겠죠. 우리가 고려시대에서는 안찰사를 파견했었고, 조선으로 가면 관찰사를 파견해. 관찰사는 도지사가 되겠죠. 자, 도지사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고려의 도지사는
한 바퀴 돌고 오면 끝. 임시 순찰직, 순회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선은 이 사람은 상주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서 살아야 돼. 내 도지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행정, 다스리고 군사,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지사,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군사 지휘관을 겸직, 도군사 지휘관을 겸직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법권이 있다는 건 뭐를 하는구나. 재판을 하는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감찰권도 있어요. 감찰은 누구를 감찰할까요? 내 밑에 있는 애들을 감찰해야 되겠죠? 수령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행정, 군사, 사법, 감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관찰사. 관찰사는 대부분 한 종 2품쯤 돼요. 2품쯤의 등급,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고려시대 같은 안찰사는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되기 때문에 한 6품, 5, 6품계 정도의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살아야 되고 내가 거기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높죠. 품계가 좀 높은 편이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임기제하고 상피제,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피, 나랑 관련된 지역으로 파견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임기는 얼마냐면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쯤 되겠죠. 360일, 그리고 상피제가 적용된다. 자, 임기제가 적용되고 상피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냐면, 이건 안 적어도 되겠다. 어디에서 일하냐면 감영,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도청, 감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청 건물에서 일을 하겠죠. 감영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관찰사는 다른 말로 뭐 감사라고도 하고 방백, 뭐 감사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 바로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러면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이 8도를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요. 부, 목, 군, 현으로 나눠요. 전국을 부, 목, 군, 현으로 다시 나누죠. 자, 그리고 부에는 부사, 부윤, 그 다음에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 또는 현감을 파견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건 뭐 광역시장, 뭐 시장, 군수, 뭐 구청장쯤 되겠죠. 지금으로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사람들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령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수령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부사, 부윤도 수령이고 현감, 현령도 다 수령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는 병렬적 관계예요. 병렬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레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사, 부윤, 이 사람이 이제 종 2품쯤 되고 이 사람이 종 6품쯤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품계가 훨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레벨이 같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만 받을 수 있다. 관찰사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수직적이지. 알겠죠? 요렇게만 명령을 받고 지들끼리는 레벨은 같아. 품계는 다를 수 있지만 레벨은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는 전부 다 병렬적인 관계구나라는 거. 자, 그럼 수령으로 갑시다. 수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수령은 다스리는 역할, 그 다음에 군사 지휘관의 역할, 재판하니까 사법권의 역할 다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령은 이 지역을 다스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령이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걸 수령 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령은 예를 들면 인구를 늘려야 돼, 학교를 발전시켜야 돼, 그 다음에 군사 업무를 잘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나쁜 관리들을 처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수령 7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수령 칠사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수령도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기는 1800일. 1800일이면 한 5년 정도 되죠. 그래서 5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상피제. 그래서 나랑 관련된 지역으로는 절대 파견되지 않음. 이런 걸 상피제라고 하죠. 그리고 수령은 어디서 근무를 하냐? 동헌. 지금으로 하면은 뭐 시청, 군청쯤 되겠죠. 동헌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근무.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어디 뭐 관광하러 가거나 어디 가면은 객사 들어봤어요? 객사? 강릉 객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객사가 뭐냐면, 객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거기서 묵어갈 수 있는 사택
같은 네, 그런 게 바로 객사예요. 그래서 동헌이 있으면 그 옆에 객사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동헌 건물에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방관. 수령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사또, 원림, 그리고 목민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민관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령. 자, 그러면 요 수령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또 분명히 필요하죠. 말하자면 수령이 어느 지역에 파견이 되면 그 지역에서 하나도 모른다면 생판 모른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수령 밑에 신하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하급 관리인 향리가 되겠죠. 자, 향리 봅시다. 향리라고 하는 건 원래 고려시대에서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지만 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수령은 모든 지방에 다 파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 군현에 다 파견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은 향리가 대신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수령이 다 파견될 때 향리는 수령의 신하가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향리라고 하는 건 세습적 아전으로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 전락이라고 한 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강등된 거죠. 말하자면 한 단계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향리는 그 전에 지방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그런 관직이었으면 이때는 이제 수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신하일 뿐이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인이죠. 중인. 계급으로 하면 중인이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행정 실무를 여기다 쓸게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데 이 향리가 육방으로 구성돼요. 말하자면 부서가 6개 있죠. 이호, 예병, 형, 공, 방. 그래서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이 사람들은 등급으로 따지면 중인이죠. 계급으로 따지면 신분으로 따지면 중인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이 향리 같은 경우는 무보수예요. 말하자면 월급을 따로 주지 않아요. 고려시대는 외역전이라고 하는 월급이 있었지만 토지가 있었지만 여기는 토지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리는 기본적으로 비리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문과응시가 제약을 받죠. 문과응시 제약. 제가 문과응시 금지라고 쓰지 않고 제약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향리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의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볼라치면 그 지역의 수령이나 양반들이 못 보게 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합격하면 나보다 높은 양반이 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제약 금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이 향리가 시험을 보려면 이 마을의 양반이나 수령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허락 안 해주면 되죠.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약이라는 건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과응시가 제약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과응시가 제약된다는 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인이고 월급 없고 그러니까 월급이 없다는 건 명예직인 거죠. 명예직이고 그 다음에 문과응시는 제약이 되고 세습적 아전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향리라고 하는 중인 계급이고 자, 그러면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양반들 또 수령을 또 보좌해줄 또 양반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성한 관청이 유향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향소라고 하는 건 지방 양반으로 구성된 향촌자치기구예요. 향촌자치기구. 자,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수령 양반, 향리 중인, 여기 양반 이렇게 구성된 거죠.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향촌자치기구. 그러니까 양반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이 수령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죠. 자, 기능 한번 볼까요? 자, 기능은 뭐 금방 향촌자치기구라고 했어요. 향촌자치
그 다음에 수령 보좌, 그리고 향리 감찰, 그 다음에 백성 교화. 자, 뭐 이런 기능들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향촌자치, 수령 보좌, 향리 감찰, 백성 교화, 풍속 교정 이런 기능 등을 갖는 기구다라는 게 바로 유양소고, 여기서 유양소는 양반들로 구성된 관청이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의 기관이니까 여기도 등급이 있어요. 벼슬이 있어요. 벼슬. 그래서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관직도 있다. 벼슬,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관직도 있고요. 자, 유양소는 다른 말로 향소 또는 향청이라고도 부르죠. 향소 또는 향청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유향소를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요. 또 연락기구이면서 감시기구로서 경제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유향소 감시, 또 연락기구. 자, 이런 게 경제소가 있고, 이 유향소하고 경제소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였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원래는 고려의 사심관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려의 사심관제도는 어느 왕 때 있었던 제도일까요? 고려 태조 때 있었던 제도겠죠. 그런데 이 사심관 제도가 분화가 된 거예요.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유향소, 하나는 경제소. 그래서 유향소와 경제소가 원래 고려로 가면 무슨 제도냐? 사심관 제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관찰사라고 하는 게 있고, 관찰사는 도지사, 그 다음에 수령, 그 다음에 향리, 향리는 중인, 세습적 아전, 그리고 유향소. 그래서 특히 수령, 그 다음에 뭐 유향소, 이런 관직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향리 같은 경우는 고려와 조선을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397페이지 보시면은 지방행정조직 나와 있죠. 지방행정조직. 자, 그래서 관찰사 나와 있고, 그리고 다 한 장 넘기시면은 수령, 부목, 군현으로 나눠지고 지방에 파견한 이런 목민관을 수령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수령은 가운데 보시면 수령 7사라고 해서 이건 의무, 수령이 해야 될 의무 7가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향리, 향리는 육방 조직을 가지고 있고, 향역으로 세습, 세습적 아전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무보수, 그리고 이 향리가 또 수령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원악 향리 처벌법, 그러니까 나쁜 향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민 고소 금지법, 수령을 또 함부로 이 지역 사람들이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부민 고소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간에 표에 고려와 조선의 향리가 비교가 되어 있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고려에서는 향리가 실질적 지배자였어요.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최고 관직이었으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한 단계 낮아져 버렸다고 했죠.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 그래서 조선에서는 보조자 역할, 행정 보조자 역할만 하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조선시대는 월급도 없고, 그 다음에 중인이면서 신분 상승도 제한되죠. 문과응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유수부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지방제도라고 해서 유향소와 경제소라고 하는 게 사심관제도에서 분화가 된 거죠. 한 장 넘기시면은 유향소 나와 있죠.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를 규찰하는 역할, 지방자치기구, 향촌자치기구가 유향소예요. 유향소의 장은 좌수, 그리고 또 벼슬은 별감, 좌수 별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제소는 연락기관, 통제기관이죠. 그런데 중간에 사라져요. 말하자면 폐지가 돼버리죠. 선조 때 폐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경절이, 영절이 이제 관리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의 특징 마저 볼까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됐다고 했죠. 자, 거기 보시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됐기 때문에, 즉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없어진 거죠. 그럼 뭐가 사라진 거죠? 속군 속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속군 속현이 소멸된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요? 특수행정구역이. 향부곡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향부곡소도 소멸. 그러니까 속군, 속현이 없어졌고 소멸했고 그 다음에 향부곡소도 소멸했죠. 그러면서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됐기 때문에 중앙집권 체제는 강화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차이점은 향리가 굉장히 또 한 단계 낮아져 버렸죠. 강등돼 버렸죠. 그래서 향리의 지위가 약화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